안녕하세요. 상승미소입니다. 일요일 공부하는 시간이죠. 금융시장 브리핑. 오늘은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토요일 새벽에 다우지수가 약 400포인트 넘게 하락했죠. 도대체 무슨 변수, 무슨 일이 있어서 그렇게 하락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실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부터 보시겠습니다. 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토요일 새벽에 마이너스 2.88% 오른쪽 박스 보이시죠? 길게 음봉을 내렸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게 빠졌다고 바로 대응하시면 안 되고요. 장대 음봉을 길게 냈으니까 왼쪽에 파란색 동그라미 보이시죠? 201선 지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201선 밑으로 빠지면 가운데쯤 작년 10월 경우 많이 하락했잖아요. 불마켓의 장기 기준이라고 하는 200일 이동평균선 지지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될 것입니다. S&P 500 인덱스입니다. S&P 500 인덱스 토요일 새벽에 2800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약 1.9% 하락했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하고 동일합니다. 이제 조정이 시작됐으니 저 파란색 박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20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하고 버텨주느냐. 만약에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하면은 이따가 금융시장 인터뷰 하시죠? 토마스 류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2600포인트까지도 하락 조정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S&P 500 인덱스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죠. 마찬가지입니다. HYG 하이힐드 채권 ETF죠. HYG 일단 하락은 했지만 큰 하락은 없었습니다. 200일 이동평균선 지지 여부 지지 여부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오른쪽 시니어론 ETF죠. 시니어론은 하이힐드 채권보다는 단기적인 반응이 더 심하죠. 왜냐하면 대출이고 하이힐드 채권은 만기가 긴 채권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른쪽 BKLN 보면 토요일날 길게 장대 음봉 내렸죠. 단기 3개월 만기 채권 금리가 거의 10년 만기 채권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인 만큼 단기적으로 자금난에 빠져 있는 가령 유동성이나 재무구조가 안 좋은 회사들은 단기적인 자금을 빌릴 경우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이 모습을 이 BKLN에서도 확인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자사주 매입 ETF입니다. 2.54%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붉은색 보시면 20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하지 못하면 많은 하락도 감안하셔야 됩니다. 일단 블랙아웃이라고 하죠. 실적 발표 한 달 전부터 실적 발표가 시작되는 약 한 달 동안 자사주 매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블랙아웃이라고 하는데요. 블랙아웃 해제가 4월 15일입니다. 일요일인 오늘이 3월 24일이니까 아직도 약 3주 정도 자사주 매입이 없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당연히 수급에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 점도 감안하십시오. 베트남 호치민 지수입니다. 베트남 호치민 지수도 1000포인트를 넘어가다가 주 후반이죠. 목요일부터 이틀 연속 급락했습니다. 그래서 988.71로 끝났습니다. 이것도 글로벌 증시와 거의 유사하게 흘러가는 거죠. 이머징 마켓 ETF EEM입니다. EEM이 오른쪽 파란색에 보시면 세 번째 고점 돌파를 시도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러면서 2.93% 마이너스 났습니다. 저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지수의 영향이고 향후 20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받느냐, 지지받지 못하면 좀 더 하락할 수 있겠죠. 그것도 확인하십시오. 이머징 마켓이 이러니 당연히 이 지수에 영향을 받는 한국, 중국 모든 지수가 다음 주에 약간 하락 조정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입니다. 주초에 시작할 때보다 일단 2원 정도 올라서 1136원으로 마감했습니다.
21일까지만 하더라도 1126억까지 하향했었는데 금요일에 그 북한이 남북 공동사무소 철수를 발표하면서 이렇게 갑자기 급등했죠. 코리아 디스플레이 그 디스카운트가 들어간 거죠. 전쟁 위험. 그런데 다행인 건 토요일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무부가 추가 제재 하던 것을 하지 말라 이렇게 일단 돌려놨습니다. 이게 다음 주에 어떻게 반응할지 좀 주목이 됩니다. 주식형 펀드입니다. 지난주에 약 300억 달러 유입됐던 주식형 펀드 자금이 지지난주죠. 지난주에는 약 20억 달러 정도, 200억 달러인가요? 예, 200억 달러, 150억 달러 정도 유출됐습니다. 지난주에 이틀 하락하면서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빠진 거죠. 자, 이제부터는 현지에서 오늘 토요일 새벽, 어제 토요일 새벽 주식시장 많이 하락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어떤 변수가 있는지, 다음 주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바로 인터뷰 들어갑니다. 미국에 계신 토마스 유 선생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토마스 유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새벽에는 또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무려 다우지수가 400포인트 넘게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지수가 하락한 이유 좀 알려주십시오. 먼저는 이제 증시가 하락할 때가 되었다. 이제 그렇게 보고요. 차트상.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850에서 2870 그 구간. 가장 코렉션 맞을 위험 구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차트상 조정할 시기가 왔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빌미를 제공한 거는 지난 수요일 날 연준에서 사실 한 3개월, 불과 한 3, 4개월 전만 해도 연준은 금리 아주 인상. 매파적인. 그렇죠. 예. 2019년에 최소한 2번 이상 금리 인상하겠다. 이게 불과 3개월, 작년 12월에 FOMC 결과였죠. 예, 투 호키시하고 그렇게 이제 입장을 정리했는데, 불과 3, 4개월 후 지난 수요일에는 투 다빗이 너무 비둘기적인, 이 시장에서 그 정도를 원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너무 완전히 백기 항복 문서를 던지는 바람에 오히려 증시 투자자들에게 불안감, 걱정, 우려 이것을 던져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낙폭이 심했고, 특히 다우존스에서는 나이키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거기 또 어닝이 잘 안 나와갖고 그것도 한몫했고요. 하여튼 400포인트 넘게 하락한 거는 이제 크게 이제 때가 되었다. 이제 연준에서 빌미를 제공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증시격언에서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라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쩌면 페드의 FOMC에서 시장이 원했던 걸 들어주니까 하루 지났다가 바로 떨어져 버렸거든요. 이게 이런 결과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채권 금리 30년, 10년 그다음에 그 이하 단기 채권의 금리가 오히려 FOMC 끝난 이후에 더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채권 금리 하락만 보면 미국의 리세션을 예상해야 되는데 그렇게 보는 게 맞을까요? 채권 수익률하고 채권 가격하고는 양면성이거든요. 채권 수익이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그죠?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채권 수익이 올라가고, 예, 맞습니다. 양면성인데, 그러면은 현재 투자자들이 미국 경제 리세션을 염려해서 수익 하락 쪽에 베팅했기 때문에 수익이 내려가고 가격이 올라갔는지, 아니면은 안전자산인 채권으로 몰리다 보니까 반대인 수익률이 떨어졌는지, 그것을 보는 관점이 이제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증시가 올라갈 만큼 올라갔고, 또 미국 경제가 조금 슬로다운 하긴 해도 리세션까지는 아닌데, 하여튼 안전자산을
찾다 보니까 이제 제일 좋은 게 채권이었는데 그 채권으로 돈이 몰리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채권 수익률이 내려가고 특히 그 수요일 날 연준에서 완전히 백기 항복 문서를 던졌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연준에서 시장 참여자들을 안심시키려고 그러면요. 사실은 자산 축소라든가 금리 인상 스케줄 같은 것도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뭡니까? 하여튼 연착 스트럭처 구조로 천천히 흘러가도록 천천히 흘러가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산 축소도 9월에 종료시킨다. 또 금리 인상도 없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진짜 수요일 연준 미팅 전까지만 해도 미국 경제에 대해서 이 컨피던스를 갖고 있던 투자자들이 이거 연준이 이렇게 두 손 들고 나오는 거 봐서는 이거 진짜 우리가 모르는 뭔가 큰 게 있구나. 이런 불안감이 있는 데다가 어저께 독일 생산자 지수 또 미국의 생산 지수 이게 연달아 나쁘게 나오니까 진짜 공포감이 증시를 휩쓸은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연준에서 너무 이렇게 손바닥 뒤집기로 정책을 급변시킬 게 아니고 투자자들에게 희망과 긍정심을 심어주려고 그러면은 자산 축소도 500억 달러가 아니고 뭐 100억 달러라도 계속 유지시키고 또 금리 인상도 뭐 올해는 없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지난번에 많이 써먹었던 대로 데이터 디펜던트 그런 용어를 써가면서 그러나 데이터에 따라서 우리가 금리 더 올릴 수 있다는 여운을 줘야 되는데 아주 이번에 딱 잘랐어요 아주. 그래서 진짜 이젠 금리 인하까지도 문을 열어놓은 꼴이 돼갖고 그것이 오늘의 공포감을 더 증폭시킨 요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미국이 제조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예, 맞습니다. 비중도 아주 작고 오히려 미국은 금융업으로 먹고 살아요. 예. 그러면은 너무 투다비시한 정책으로 가물해갖고 수요일날 연준 미팅 발표한 날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파이낸스 섹터가 더 많이 하락했어요. 그래서 이걸 볼 때 연준이 앞장서서 오히려 미국의 근본을 더 약화시킨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페드의 파월 의장이 아직도 아마추어 티를 못 벗고 있는데 사실 어제 밤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우리 성장률은 4% 이상이야.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고 페드 이사진을 신규로 한 명 뮤레 이사인가요? 그분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그 사람을 임명한 것을 상당히 주목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 무어란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 대선 시절에 선거 참모였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트럼프의 복심이라고 봐도 되는데 이런 사람이 연준 이사로 들어간다는 것은 연준 내에서 트럼프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많이 확대된다는 결과거든요. 그래서 이미 지난번 연말에 투호키시한 정책으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았던 이 연준 멤버들, 특히 파월 의장, 이래갖고 사실은 누가 봐도 연준의 정책 실수였거든요. 작년 연말에 투호키시한 거는. 그래서 시장과 트럼프 대통령 비난 여기에 사실 파월 의장이 굴복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시각이 있는 참에 이번에 다시 트럼프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연준 이사진에 다시 또 참여한다는 것은 하여튼 연준이 이제는
트럼프의 소나기에 들어갈 수 있다. 영향력이 상당히 하여튼 클 수 있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이렇게 좋게 보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리고 사실 제가 전날 유튜브에서도 FOMC 해설을 하면서 연준은 파월 의장이 그 인터뷰를 하면서 미국 경제는 전혀 문제 없다. 그런데 독일, 유럽과 중국이 문제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더비시하게 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때마침 오늘 새벽 다우지수의 급락을 이끈 건 독일의 제조업 지수였잖아요. 이 제조업 지수, 이 독일, 유럽, 그 다음에 중국, 이들 문제들이 하락을 이끈 것은 오늘 시장의 반응이 분명한데, 페드 의장의 말처럼 미국 경제는 현재 정말 문제가 없는 겁니까? 제가 오늘 이제 글을 이제 샅샅이 살펴보니까 미국 역사상 연준 의장이 미국 경제에 리세션이 온다. 이렇게 언급한 적이 한 번도 없답니다. 당장 리세션 중에 있는데도 그런 언급을 안 한대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정치인들은 문제가 생기면 펀더멘털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완전히 그 경제 공황 속에서도 심지어는 금리를 연속으로 막 인하하면서도 이게 리세션이 아니다. 이게 잠시고 금방 우리는 회복해 나간다. 이렇게 하지. 그래서 이번 수요일에 그 파월 의장이 중국 때문이다, 유럽 때문이다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핑계고요. 그냥 이제 지금까지 그 연준 의장이 했던 말은 우리는 그 중국이나 다른 나라 해외 변수에 우리가 그렇게 많이 영향받지 않는다. 우리는 미국이 강한 경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끄떡없다. 이렇게 계속 달려왔는데 하여튼 이번에는 제가 볼 때는 하여튼 미국 내에서도 하여튼 여러 면에서 경제 슬로우다운 이제 그 기운이 있고 또 우리가 바라보는 것보다도 조금 더 심각하게 뭔가 오고 있긴 한데 그것을 이제 연준 의장은 중국 핑계, 유럽 핑계 이제 대었던 걸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미국 증시에서 이제 좀 눈여겨봐야 될 그 대목이 그 다우 이론에서 그 트랜스포테이션 인덱스가 그 하락을 하면은 증시는 뒤따라서 하락한다는 그 이론이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최근에 증시가 그렇게 사상 최고치에 거의 근접할 만큼 잘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트랜스포테이션 인덱스는 여전히 코렉션 테리토리에 있었어요. 그 조정 그 구간에 있었어요.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 전부 다우존스나 그 나스닥 이번 스몰캡까지 전부 그 조정 구간을 벗어나서 상승 중에 있었는데 이 트랜스포테이션 인덱스는 그 조정 구간을 못 벗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가장 큰 이제 그 택배 회사인 페덱스가 며칠 전에 그 어닝 발표했는데 어닝이 상당히 실망스럽게 나오고 또 그 부연 설명에서 작년 연말에 그 쇼핑 그 선적 그것이 예년만 못했다 하는 그런 이제 견해를 발표했었죠. 그래서 하여튼 그 다우 이론에 의해서도 그렇고 하여튼 증시가 이제 하락할 때가 돼서 하락했다고 보는데 하여튼 파월 의장은 하여튼 그 연준은 무언가의 그 미국 경제의 허약한 점을 하여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한테는 핑계로 됐지만은 그런데 제가 월요일에 방송하려고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파월 의장의 말씀처럼 앞에서 잠깐 우리 토마스 선생님도 말씀하셨처럼 미국 GDP의 약 60% 이상이 서비스고 제조업 비중은 20%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서비스 부분은 우리 1분기에 8% 성장한 걸로 이미 조사에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을 보면은 사실 그 페드 의장이 틀린 말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외 변수가 미국 경제에 실제로 영향을 주고 있는 건 분명하다. 이건 분명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 또 이제 의문점이 하나 있는 게
이렇게 주식시장이 3개월 동안 상승할 때 최근 일주일 동안 나스닥의 상승률이 일반 지수 상승률보다 높았거든요. 이것은 어떤 요인 때문인지 배경이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볼 때는요, 사실 다우존스나 S&P 500 일반 소위 말해서 굴뚝산업, 여기에서 이제 지금 어닝 리세션이 온다, 이제 그거는 경고가 계속 나왔거든요. 그래서 올해 남은 기간에 어닝은 수평으로 간다, 플랫으로 간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이런 어닝 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그래도 나스닥의 대형 기업들은 어닝이 꾸준히 성장할 것이다 하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3월 말도 다 되고 이제 4월 초면 다시 이제 올해 1분기 어닝 발표가 이제 시작되는데 그 기간 전에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투자자들의 돈이 몰리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증시에서 지난주에 상승미소님 그랬죠. 증시에 돈이 대량으로 지금 유입됐다고. 예. 근데 이번 주에는요 대량으로 유출됐어요. 미국 증시에서. 예. 예. 그래서 하여튼 이제 증시에서는 더 이상 바라볼 게 없다고 하는 그런 투심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조정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일반적으로 또 겁을 너무 많이 먹는 분들이 리세션이 경제 위기고 이러면 주가 폭락 이렇게 계속 나쁜 쪽으로 연상을 하거든요. 사실 현재의 지수는 뭐 다우지수, S&P 500 전부 다 200일 이동평균선 불마켓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너무 겁먹을 필요 없이 다 주식을 매도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저는 이제 본격 하락 조정 기간이 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 3대 인덱스 하락폭을 볼 때 이것은 하루 정도의 반짝 하락이 아니고 상당히 증시 자체 데미지를 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하락이 2550, 2600 S&P 500 기준으로 예, S&P 500 기준으로 할 때 지금 현재 먼저 2600 선생님 잠시만 현재 S&P 500 지수는 2800 맞죠? 예, 오늘 2800으로 끝났죠. 예, 2800에서 만약에 하향 조정폭이 온다 그러면 최대 2500, 2600까지 내려올 가능성도 있다. 네. 그런데 만일에 2500이나 2600까지 증시가 내려가고 또 뭐 미중 무역 협상이라든가 뭐 유럽 경제라든가 이런 데서 악재가 더 추가됐을 때는 진짜 그때는 걷잡을 수 없이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연준은 진짜 의도치 않게 금리 인하까지도 해가면서 시장을 달래기 나설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반대로 중국이나 유럽 문제가 개선이 되면 하락 그 폭 자체는 너무 밑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또 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여튼 강력한 지지선은 2600, 큰 박스권이거든요. 2600에 이제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즉 3개월간 거의 20% 가까이 올랐으니 조정을 한다면 약 10% 하락 조정은 예상해봐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4월 초순부터 시작되는 이제 어닝 발표, 이제 그거 이제 속을 까보면은 이제 진짜 월가 애널들이 예측한 대로 어닝 리세션이 온 건지 안 건지 이제 확실해지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4월 말까지는 조정 기간으로 계속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치 이야기인데 오늘 새벽 뮬러 특검이 마무리되고 이 조사 보고서를 뭐 FBI 쪽으로 넘긴다 그런 것 같은데 이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으로 또 비난했습니다. 뮬러는 뭐 지난번에 사임한 FBI 의장의
엄청 친한 친구다 이런 얘기로 일단 시비를 걸었거든요. 이게 다음 주 금융시장에 뭐 영향을 미칠 변수가 될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 아까 그 저녁에 이제 긴급 뉴스로 나왔는데 뮬러 특검의 종합 그 수사 보고서가 법무부 장관에게 넘겨졌답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그 수사 보고서가 이제 뭐 수천 페이지가 될 거니까 법무부 장관이 그것을 다 훑어보고 그 의회 내 그 관련되는 상임위하고 대통령에게도 이제 그 보고서가 이제 또 이제 공개되죠. 그런데 지난번에 그 펠로시 하원 의장이 언급했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그 뮬러 특검 보고서에 진짜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아주 compelling evidence가 있지 않는 한 자기는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을 추진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뮬러 그 특검 보고서가 이제 그 법무부 장관 손에 넘어갔으니까 사실은 증시에서는 좀 공포스럽게 보죠. 그 안에 진짜 뭐 폭탄급이 뭐 들어있는지. 근데 하여튼 제가 지금까지 그 수사 상황 그 뭐 브리핑 이런 걸 들어본 바에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을 결정적으로 탄핵으로 몰아갈 만한 그런 거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증시에서 좀 겁을 조금 먹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이것이 증시에 영향을 다소 미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투자자분들, 그리고 상승미소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하나의 사실이 뭐냐면, 불마켓이라고요. 즉 상승장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상승장의 특징은 아주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무슨 이유 때문에 상승장이 마치고 하락할 때는 순식간에 하락하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순식간에 하락할지에 대한 기술적인 지지선 이런 것들이 결국은 200일 이동평균선이지 않습니까? 네. 현재 200일 이동평균선의 위에 있지만 다음 주에는 20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할지를 좀 주목하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토마스 선생님이 보시는 주요 지수 예상치가 궁금합니다. 제가 한 달 전부터 그 스몰캡 인덱스가 그 다른 3대 인덱스의 그 퍼포먼스를 못 따라가고 하향으로 처지고 있다고 이제 하면서 작년 그 10월 1일, 작년 10월 달에도 9월 달에 미국의 3대 지수가 상승 중이었는데 스몰캡 인덱스는 이미 그때 하락으로 이제 내려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똑같은 그 움직임이 이번 한 달 전부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달 전부터 그 카페 글에서나 제 투자방 글에서 이 스몰캡 인덱스 방향을 주시해보고 이 하락세가 계속 이렇게 다른 3대 인덱스와 그 다이버전스를 계속 이어나간다고 그러면은 증시가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했는데 결국은 거의 한 달 만에 그 스몰캡 그 다이버전스 발생한 진짜 한 달 만에 본격 다른 3대 지수도 하락하고 시작했는데 하여튼 오늘 그 스몰캡은 3.6%나 폭락했어요. 그래서 이걸 볼 때 하여튼 본격적인 증시 조정이 왔다고 보고, 하여튼 S&P 500 인덱스는 하여튼 저는 2600까지는 하락을 각오해야 될 것 같고, 대신에 이제 금 같은 건 안전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그 유로 폭락하고 또 엔화 폭등하고 또 달러 인덱스도 상당히 급등했는데도 불구하고 금이 버텼어요. 그래서 그거는 미국 국채와 마찬가지로 안전자산. 그래서 이럴 때에 지금 급하게 지금 하락하는 그 증시 하락의 어떤 인버스 베팅은 상당히 좀 위험할 것 같고, 차라리 국채나 금 이런 안전자산
그 다음에 증시가 하락하면은 석유도 많이 하락할 수 있거든요. 오늘 장중에 한 2% 하락했었는데, 하여튼 공격적으로 투자하지 말고 방어적으로 지금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에너지 같은 것, 하여튼 식품회사, 뭐 이런 주식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배당주로 투자하는 버라이즌 같은 경우는 오늘 새벽에 2% 정도 올랐습니다. 즉 경기 방어주 특징을 가지고 있는 주식들이 오히려 부각되는 시기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예. 예. 아유, 한 주 동안 아무튼 고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선생님 투자방이 있다고 하셨는데 미국에 계시고 캐나다에 계신 분들이 의외로 제 시청자분들의 10%가 넘거든요. 그분들에게 그 투자방을 검색하려면 어떤 검색어로 검색해야 됩니까? 저는 그 페이스북 안에서 그 투자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회원들이 한 560명 정도 됩니다. 뭐 한국에 계신 분도 계시고, 대부분 미국에 계시고, 이제 거기서 제가 이제, 펀더먼털, 또 기술적인, 뭐 하여튼 그 차트 분석, 이렇게 해서 이제 일주일에 한 2, 3회 이렇게, 각 그 증시라든지 원유, 금, 뭐 달러, 채권, 이런 방향을 이제 제가 글을 올리고 있는데, 하여튼 그 페이스북 안에서 뭡니까 클로스드 룸이에요. 즉 뭐냐면은 밖에서는 안 보이는 투자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면은 메일 보내드리면 되겠네요. 메일로 선생님 메일 주소가 항상 화면에 있으니까 메일로 저한테 문의하시면은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제가 다음 주 화요일부터 다다음 주 4월 5일까지는 한국에 없습니다. 홍콩, 그 다음에 시드니를 들리는 휴가를 가기 때문에 다음 한 주는 제가 선생님 휴가를 드리겠습니다. 푹 쉬었다가 4월 6일인가요? 그때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상수익 미소님 안 계실 동안에는 제가 그 카페에다가 예. 글을 좀 더 자주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회원 여러분들은 그 유튜브 방송은 없다 할지라도 카페에 들어오셔서 그 글을 보시면은 미국 증시 그 돌아가는 상황을 좀 더 많이 파악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선생님 오늘도 거의 금요일 한참 이제 밤을 향해 갈 텐데 주말 푹 쉬십시오. 네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잘 들으셨죠? 예, 일단 토마스류 선생님은 하락 조정 2800에서 약 10% 정도, 그러니까 S&P 500 기준으로 2600에서 2650 이렇게 하락 조정을 예상하고 계시네요. 일단 지표들이 앞에서 HYG,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등등에서 전부 다 200일선, 200일 이동평균선에 지지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못하면 토마스류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약 10% 조정을 감안하셔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중국 경제 소식 간단하게 몇 가지 정리했습니다. 먼저 상하이 종합지수입니다. 상하이 종합지수 지난주에 고점 돌파를 모색하고 있었는데요. 목요일 날 이틀 올라가면서 일단 31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보듯이 상당히 견조하죠. RSI도 어느 정도 조정을 마친 흐름으로 보이고, 일단 전고점 3120포인트를 돌파하기 위한 에너지를 축적하는 과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다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머징 마켓 ETF EM이 3% 정도 하락했다면 상하이 종합지수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이 일부 매도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다음 주에 상하이 종합지수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중국 주식시장에서 지수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중국 주식이 고점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프라이스 퍼 어닝이죠. 그러니까 PE 아시죠? PE를 이게 글로벌리 전체 비교한 건데요. 미국 시장이 퍼가 16에서 거래되는데
중국 시장이 지금 A쉐어, A 주식 같은 경우는 10, P가 10이고요. MSCI 차이나는 12입니다. 즉 미국에 비해서 아직도 중국 주식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 안타까운 건 맨 왼쪽 한국 주식이 8입니다. 상당히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좀 올랐으면 이게 어느 정도 12, 13 정도만 한국 주식이 올라져도 약 2,500포인트 정도는 넘어설 수 있는데 좀 안타깝죠? 아무튼 뭐 어느 정도 제대로 평가받기를 좀 기대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소식 위안화입니다. 위안화가 그 21일까지만 하더라도 강세를 보였었어요. 그런데 22일부터 이게 어느 정도 약세를 보면 오르는 게 약세입니다. 그래서 6.68까지 내려갔던 게 달러 대비 6.72까지 올라왔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이 뭐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건 아닐까, 이 환율에서 파악할 수 있겠죠? 이렇다면은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미국과의 협상에서 좀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환율만 보면 아직 기대하긴 좀 난감하지 않나 그런 생각해 봅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과 독일의 채권금리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독일이 사실 토요일날 새벽창 미국의 주요 지수를 끌어내린 게 독일의 PMI 지표죠. PMI 지표가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PMI가 50 밑에면은 경기 축소를 예상하는 거거든요. 근데 금요일날 밤에 발표한 독일의 2월입니다. 죄송합니다. 2월 PMI 지수가 5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50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독일 경제 상당히 좋지 않겠구나 이렇게 시장이 반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독일이 이렇게 PMI가 안 좋은 것은 화면에 보시듯이 독일인 수출에 많이 의존하거든요. 특히 독일 경제는 중국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분쟁을 시작한 이후로 독일 수출도 상당히 증가율이 마이너스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보다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다. 위에 초록색이 장기 평균선이거든요. 평균 증가율은 뭐 고사하고 오히려 전년 대비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독일의 PMI가 좋을 리 없죠. 다행스러운 건 3월 19일 현재는 저게 마이너스가 거의 2분 형태로 돌아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내수를 부양하면서 독일도 수출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유추할 수 있겠죠. PMI가 안 좋다 보니까 독일 10년 만기 채권이 마이너스가 발생했습니다. 토요일날 새벽에 끝난 독일 채권 시장에서는요, 10년 만기의 독일 채권이 마이너스 0.0190, 10년 동안 독일에 돈 빌려주면서 수수료를 주게 생겼습니다. 희한한 일이죠. 지난 2016년 이래 약 3년 만에 다시 발생했는데요. 그만큼 원금 필요 없이 이자 필요 없다. 원금만 지켜다오. 이런 상황인 거죠. 그만큼 독일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는 거다라고 시장이 겁을 내는 거죠. 자, 이제 미국 채권입니다. 미국의 10년 채권과 10년 만기 금리와 3개월 단기 채권의 금리 차이가 0.06%로 아주 좁혀졌습니다. 2007년 이후 10년 만기와 3개월 채권 금리가 0.1% 이하로 내려간 게 거의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미국도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이 이 채권 금리에 그대로 담겨 있는 거죠.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10년 마이너스 2년 채권 금리 이 금리 차이도 0.13%로 좁혀졌습니다. 얼마 안 남았죠. 이 장단기 금리가 마이너스가 날 시점도 얼마 안 남은 건데 이미 여러분 보셨겠지만 미국 경제를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이 장단기 금리 차이죠. 실제로 붉은색이 0입니다. 차이가 없는 건데 지난 2000년, 2007년 금융위기 직전에 장단기 금리가 이렇게 역전이 됐었죠. 실제로 제가 월요일날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그 방송을 할 예정인데요. 장단기 금리가 마이너스가 난 이후로 34개월이 지내서 경기 침체가 시작됐다. 이게 CNBC의 분석 자료인데요. 월요일 날 자세하게 그 다음에 이 채권금리 마이너스, 채권금리 하락 부분이 도대체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그 다음에 변수가 될 수 있는지 내일 월요일 방송 참고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일은 미국의 채권금리 하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냥 뻔히 아는 얘기, 경기 침체에 대한 대비인지 안전자산에 대한 욕구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다른 시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정상적이라면 FOMC 이후 상승할 거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판다고. 하지만 FOMC가 끝이 나면서 더 많이 하락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내일 방송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 주 화요일부터 4월 6일까지 한국을 떠납니다. 물론 중간에 하루 3월 30일에 그 강의가 있어서 잠깐 하루 들어왔다가 바로 일요일 비행기로 호주로 갑니다. 그러니까 26일부터 29일까지는 홍콩에 있고요. 30일부터 4월 5일까지는 시드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방송 이후에 약 2주 정도 방송을 하지 않으니 급한 소식은 커뮤니티 게시판을 활용할 테니 그걸 보시고요. 동영상은 당분간 2주 정도 여러분 손가락 빨고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월요일 내일 방송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